지난 시간 국제표준과 4차 산업에 대해 이야기한 통상임원이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이를 본 시청자와 관계자분들이 여러 질문을 주셔서 이 중 몇 가지 질문에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표준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 사례를 답해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문서 작업하거나 복사, 출력할 때 쓰는 A4 용지는 국제 표준화된 규격으로 어느 지역, 국가를 가든 A4의 가로, 세로 길이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용지 규격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용지와 함께 쓰는 파일 홀더, 프린터기와 같은 각종 제품의 규격, 사용법도 제각각이라 여러 불편과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알파라는 국가에서 가로 20cm 용지를 통용해 쓰는데 베타 국가가 가로 10cm 용지를 많이 쓴다면 기업체와 산업계 입장에선 용지뿐 아니라 공책, 복사기를 수출할 때 내수 시장용, 해외 시장용 따로따로 제작해야 하는 이중 부담도 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무역기술 장벽과 관련된 WTO 협정 주요 내용을 알고 싶다는 질문입니다. WTO는 무역기술 장벽, TBT 협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협정에는 국가안보, 보건, 환경보호와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 장벽을 쳐 국제무역을 방해해선 안 된다. 교역할 때 자국산 물품보다 수입산 물품의 기술을 더 규제하지 않는 무차별 원칙을 적용한다. 교역하는 제품, 서비스에 대한 국제표준이 정해져 있다면 이를 채택한다는 주요 원칙이 담겨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정부와 산업계는 4차 산업에서 국제표준을 선점하려는 활동을 활발히 전개했는데요. 2023년에도 4차 산업을 비롯한 핵심 산업들을 육성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는 여러 활동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토부와 함께 제1차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해 주요 수출 지역별 특화 전략 및 수출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 발표에는 우리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아세안, 미국, 중국 3대 주력 시장과 전략 수출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동, 중남미, EU를 3대 전략 시장으로 나눠 지역별 수출 특화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력 첨단 산업과 과기부 ICT 산업, 복지부 바이오 산업 등 정부 각 부처별로 관리하는 유망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 모든 부처와 유관 기업의 지원 역량을 높여나가는 계획을 제시했고요. 국내 에너지 수입을 줄여 무역 수지를 개선하는 정책도 추진할 거라고 했습니다. 다방면으로 펼쳐지는 정부의 수출 진흥 전략에 따라 내년 우리 무역 시장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오늘 통상임원회에선 내년도 무역, 통상 환경을 전망하고 우리가 적절히 대응할 방안까지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럼 개묘년 새해 통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고품격 토크쇼 통상임원회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통상임원회 토크쇼가 올해 3월 개편 방송을 시작으로 벌써 올해 마지막 5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 2023년 새해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2022년의 통상, 무역에 관련한 이슈를 쭉 정리해 보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또 과연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또 대응해야 될지 관련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노건기 실장님과 권순우 기자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 기자님은 저랑 맨날 아침에 만나지만 방송을 이렇게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예, 저희 인사만 하는 사이죠. 대면 합니다. 근데 오늘 또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예, 저도 사실 이렇게 통상 관련한 이슈를 제가 주로 이제 산업계라든지 뭐 증시라든지 이런 쪽 취재를 주로 하는데
통상이 그 기업 경쟁력이나 상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계속적으로 취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실장님 직접 뵙고서 같이 방송을 한다 그러니까 되게 신나네요. 자, 오늘 우리 권순일 기자님, 경제 쪽에서는 워낙에 오래된 이제 베테랑 기자님이시고 우리 노건기 실장님도 무역이나 통상 쪽에서 굉장히 또 업력이 오래되셨잖아요. 그래서 두 분의 오늘 이야기가 참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과거와 현재를 쫙 돌아보면은 미래가 좀 그려진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먼저 올 한 해 2022년에 통상, 무역에 관련한 이슈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이슈가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작은 이슈가 아니라 굉장히 큰 이슈들이 많았는데 일단 팬데믹이 계속 지속이 됐고요. 전쟁 이슈가 있었어요. 이런 두 가지 이슈는 좀 통상 환경에 어떠한 좀 변화를 일으켰을까요, 기자님? 예를 들어서 미중 무역 분쟁이 일어나게 됐던 그 배경에는 중국이 좀 부상을 하는 측면이 있었고 거기에서 뭐 지적재산권 침해라든지 불공정 무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불만들이 각 국가별로들 다 이렇게 축적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이제 자유무역 환경이라는 거는 장벽이 없이 서로 거래를 하는 거였다 그러면은 야, 장벽 없이 거래를 하는데 저기는 좀 반칙을 하는 것 같아 라는 것에 대한 불만이 계속 쌓여왔고 그리고 반칙을 하고 적당히 살면 모르겠는데 반칙을 하고 너무 잘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 이렇게 되다가는 정말 좀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의 수위가 점점점 높아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팬데믹이라는 거는 약간 좀 현실적인 이유를 줬는데 팬데믹을 딱 겪고 나니까 안 되겠다. 필수적인 거는 우리 가까이 두던가 아니면 우리 안에 두던가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났고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그 분절해서 그 경제 제재를 이런 식으로 큰 국가를 상대로 복합적으로 한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다들 그 분절화에 대한 니즈가 쌓여갖고 있는 와중에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거를 뻥 터뜨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분절화를 어떻게 그어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한 해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고요. 이게 이 환경이 이렇게 변화하다 보니까 주요 국가들도 그동안에 뭔가 기조와는 다른 통상 정책을 펼치거나 어떠한 활동들을 해왔던 것 같은데 주요하게 좀 이슈가 됐을 법한 그런 활동들은 뭐가 있었을까요? 예, 그 공급망 측면에서는 한 두 가지 정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공급망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의존도가 좀 높은 품목들에 대해서 정부가 그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거. 한 군데서 하다가 막히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여러 군데로 다변화하는 거를 정부가 이제 지원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국산화, 이제 해외로 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국내로 들여올 때 그냥 뭐라 그러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좀 주는 리쇼링 정책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게 공급망을 좀 정부들이 무기화하는 경향들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뭐 한한령이라든지 일본의 수출 규제라든지 러시아 지지라든지 이 경제 공급망을 대놓고 무기화하는 경향들을 좀 각국 정부들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우리 편 좀 모아보자라는 것들이 좀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CPTPP도 있고, 뭐 RCEP도 있고, 뭐 IPF도 있고, 뭐 유럽하고, 뭐 미국은 뭐 TTC도 있고, 이게 되게 여러 가지 조합들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들이 분절화가 분명히 될 것 같긴 한데 이걸 어떤 식으로 분절을 하고 뭐를 기준으로 할 건지에 대한 합종연행들과 거기에 대한 상호 논의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들이 각국 정부가 좀 보이고 있는 태도가 아닌가 싶어요.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서 RCEP이나 또 IPF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여기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말씀해 주셨던 이제 분절 그리고 그 안에서 블록화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사실 아직은 우리가 완전히 팬데믹에서 벗어났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사회적 거리두기 좀 완화되면서 이 가운데 조금 더 좀 적극적인 움직임을 위해서 오프라인 회의들이 다시금 좀 개최가 됐어요. 대표적으로 WTO 강요 회의가 올해 6월에 대면 회의가 지금 마련됐었는데 시장님 올해 다시 좀 정상화되거나 좀 제대로 활성화된 통상 관련된 이 활동이 뭐가 있었을까요? 예, 그 팬데믹이 사실 이제 위드 코로나 국면으로 이게 전환이 되면서 특히 올해는 이제 국제적으로 그 국제협력 활동, 통상무역 활동 이런 부분들이 다 대면으로 그 정상화되는 그런 한 해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좀 전에 말씀 있으셨습니다만 지난 6월에 WTO 강요회의가 4년 만에 개최가 됐습니다. 대면으로 개최가 돼서 많은 나라들이 자리를 같이 한 가운데 수단보조금 협정이 타결됐다거나 전자상거래 무관세 조치를 연장하는 이런 조치들이 합의가 되면서 제네바 패키지를 도출하는 그런 성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11월 달에는 에이펙 회의가 4년 만에 대면으로 그것도 이제
개최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태 지역 국가들 사이에 아태 지역 나라들의 그 지속 가능한 성장을 앞으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남은 방콕 목표가 채택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는 저희가 한미 FTA가 발효된 지 10년이 됐고요. 그리고 한중 수교가 맺어진 지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국제협력 활동이 있었는데 5월 달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한미 정상회의를 하고 그리고 대통령실에 있는 국가안보실 단위의 경제안보협의체가 마련이 되면서 이 한미 관계가 궁극적으로 기존의 동맹 관계에서 경제안보 기술동맹 이런 한 차원 높은 관계를 맺게 됐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또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한미일 정상회의가 또 있었고 특히 이제 한미일 이 삼국 사이에는 처음으로 이 세 나라가 글로벌 공급망에 대처하는 문제라든지 기후변화, 그다음에 디지털 전환 이런 국제적인 이슈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는 데 협력을 하겠다라는 그런 선언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가 지난번에 그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가 왔었습니다만 와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같이 추진하자는 MOU를 체결을 했고 폴란드에 대한 방산 수출, 이집트 원전 수주 이런 다각적인 핵심적인 국가들과의 양자협력 그런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이슈들이 많았는데 우리 실장이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발언들 중에서 경제 안보라는 단어, 그 안보 앞에 경제라는 단어가 붙는 게 올 한 해 가장 좀 큰 관련된 이슈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 경제 안보라는 단어가 기자님 강조되고 있는 걸까요? 사실 그 경제랑 안보는 저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라고 생각은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과거에 이제 골든아치 이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골든아치, 맥도날드 하면 그 골든아치. 맥도날드가 있는 나라끼리는 전쟁을 안 한다. 그런 거죠. 이제 맥도날드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시장 사이즈가 되고 자유무역 환경이 어느 정도 조성된 나라끼리는 그 나라에서 둘이 전쟁을 하게 됐을 때 잃게 될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양 국가는 전쟁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일종의 그냥 썰이죠. 근데 그런 썰이 꽤 오랫동안 잘 지켜지다가 이번에 깨졌습니다. 러시아에서 빠졌잖아요. 러시아랑 맥도날드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는 그러니까 정치와 경제를 분리를 해서 우리가 정치적으로는 싸울 수 있겠지만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건 너도 손해 나도 손해 아니냐. 그래서 사실 경제와 안보라는 단어가 아이러니하게 좀 잘 안 맞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 정도로 경제적 안정성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무기화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또 하나 경제안보 개념으로 나왔던 것들이 이제 기술 관련한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고도화된 반도체 기술 같은 경우는 국방 기술과 연결이 돼요. 항공 기술 같은 경우는 미사일로 연결이 된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중 전용이 가능한, 군용으로 전용이 가능한 품목은 나 너네 못 주겠다 라고 하는 것들도 어쩌면 경제로 거래할 때는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부각된 측면.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경제 자체를 가지고 위협했던 경제의 무기화 경향이 있고 그리고 품목, 국방 관련한 품목들에 대해서 서로 제한을 두는 측면에서의 안보. 그래서 그 경제 안보가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쭉 이렇게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팬데믹, 전쟁, 공급망 교란 이로 인해서 발생한 글로벌 인플레이션 그리고 최종적으로 경제 안보 가치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올 한 해에 이게 모자를 듯 툭 자르면 좋은데 이게 내년까지 쭉 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이게 참 걱정이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내년에는 과연 그러면 이거 플러스 알파로 뭐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그에 따라서 우리 산업계에서는 또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될지가 중요할 텐데 공급망 교란, 고물가에 따른 무역 문제가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좀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겠습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변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유무역 환경이라는 게 워낙 효율적으로 돼 있는 건데 여기에 이제 비효율을 발생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통상 환경의 주인공은 기업이었어요. 기업들이 잘 자가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좀 더 효율적인 곳을 찾아서 생산을 하고 소비를 하는 거였다면은 이제는 저는 이게 공직자들이 전면에 좀 나서야 되는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룰이라는 게 과거에는 가격으로 그냥 경쟁을 했다 그러면은 이런저런 룰과 가치가 개입하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뭔가 이제 공직자들이 앞에 나서서 각 국가를 대표해서 룰을 세팅을 다시 하는 건데 결국은 제가 이제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측면은 무조건 좋을 일은 없다. 비효율이 발생을 하니까. 그런데 어차피 그 환경 자체는 똑같거든요. 자유무역 환경이 사라졌다는 건 나도 비효율이지만 저기도 비효율이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비효율적인 환경에서 누가 더 그나마라도 유리할 것인가. 일본의 수출 규제 같은 게 나타났을 때 그러고 났더니 또 알게 모르게 일본 기업도 한국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전에 그게 자유로운 무역 환경에서는 그 일본에 있다가 일본 정부가 이런 식의 어떤 액션을 하네? 그랬는데 대놓고 들어오면은 혼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들어와가지고 기사도 안 나오게끔 취재하다 보면 만나긴 하는데 서로 얘기하지 않기로. 일본계인지 숨기고. 네, 그런 것도 경우도 있고. 네. 예를 들어서 중국이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들이 꽤 많아요. 예를 들어서 태양광이라든지 여기는 사실 경쟁력 차원에서는 게임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나마라도 한국 기업들이 태양광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거는 그 미국에서 그 중국 태양광에 대해서 관세를 굉장히 세게 매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 태양광을 미국에 팔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냥 자유환경이었다면은 우리가 경쟁력이 없는데 이렇게 통상으로 줄을 거주니까 우리가 또 룸이 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통상의 룰을 어떻게 세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국제적인 경쟁력의 질서가 달라지기 때문에 요거를 기회로 그 시장을 딱 캐치한다면 이거는 성장의 기회도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한테 기회로 작용되는 그런 황급기가 발생을 계속한다라면야 좋지만 그 안에서 우리도 이제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됐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을 우리가 완전하게 덮어둘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도 좀 긴장을 해서 면밀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공급망 안정성 이 부분이 뭐 기업계에서도 그렇고 산업계에서도 그렇고 앞으로도 좀 중요하게 여겨질 것 같은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내년도 관련해서 어떤 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로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해외에서 주요 핵심 부품이나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그거를 가공을 해서 중간재나 완제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각종 여러 가지 통상 관련 대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를 하고 그러면서 공급망을 강화하는 소위 신산업 통상 정책이라는 거를 제가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내년에도 동일한 기조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에 그 요소수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급망을 안정시키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런 제품들, 특히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이런 품목들이 주로 되겠습니다만 이런 품목들의 수급 상황을 저희가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수급 상황에 특별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긴급 위기경보 시스템을 발동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의 수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통상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해 나간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첨단 기술에 대해서 유출을 방지해야 되는 문제라든지 우리의 전략 산업과 관련된 외국인 투자의 안보 심사를 조금 강화를 한다든지 또는 전략 물자에 대한 수출 통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공급망을 안정하고 공급망을 강화하는 정책들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3대 기술 안보 정책에 대해서도 저희가 재정비를 해서 내년부터는 더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실장, 근데 지금 말씀 주신 거는 이제 통상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정책들이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산업에 맞춰져 있는 그런 통상 정책들도 많이 있나요? 최근에 반도체 산업, 배터리 산업 이런 부분들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는 미래의 우리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미래 전략 산업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른 나라와의 기본적으로 초격차 경쟁력으로 유지를 해 나가면서 기본적으로 이 품목들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핵심 광물들, 원자재, 그다음에 그런 그 첨단 기술을 보유한 나라들과의 협력 파트너십을 저희가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7년까지 지금 저희가 이제 한 1,300억 불 정도 1년에 수출을 합니다만 30% 이상 우리가 수출을 확대해 나간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 공급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에너지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부존 자원이 많이 없는 상황에서도 산업을 돌리는 혈액이자 국민 경제의 필수적인 재화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수급의 안정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수소와 같은 미래의 핵심 그런 그 자원으로 쓸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그 핵심 광물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확보도 새로운 그 자원 안보의 개념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고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해서도 보면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 한국형 원전 수출 이야기 굉장히 많이 지금 들려오고 있잖아요. 이 원자력도 에너지 안보 쪽에 되게 좀 도움이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원자력은 우리 전력 공급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발전원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 이제 최근에 저희가 이제 원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조금 이제 떨어진 면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하나의 산업으로서 그리고 우리 그 에너지 그 주요 공급원으로서 다시 중요성을 저희가 다시 인식을 하고 원전 산업의 어떤 생태계 자체를 저희가 다시 이제 복원을 해서 우리 산업 원전의 어떤 탄탄한 기반을 갖출 뿐만 아니라 이거를 수출 산업으로도 저희가 육성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공급망 위기 시대에 좀 대응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또 전략적인 산업 활동이나 통상 교섭 활동을 앞으로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우리 통상임원이와 통상TV에서 사실 굉장히 자주 다뤘던 주제가 바로 FTA 그리고 다자통상에 관련한 이야기를 좀 풀어볼 텐데요. 올해 메가 FTA 또 경제 블록체 활동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내년에는 그렇다면 어떤 양자, 다자 활동들이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기자님? 최근에 그 베트남 그 국가주석이 윤석열 대통령 만났었잖아요. 한 베트남도 이게 30주년 있었거든요. 근데 중국하고 공급망이 조금 이제 애매해지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그 자리를 또 베트남이 좀 한번 해보겠다. 이런 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한아세안 FTA 같은 경우도 아세안 실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아세안 분들이 한국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엄청 좋아합니다. 한국의 대중문화, 그게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한국에 대한 어떤 이미지, 한국 문화에 대한 간접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이 인프라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 기업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산업계 취재하다가 들었던 얘기는 동남아는 지금 일본이 많이 진출해 있잖아요. 그 일본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한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자동차라든지 이런 거에서 들었던 얘기는 그 일본이 깔아놓은 인프라 위에서 성장을 하는데 한계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부가가치가 있는 거는 일본이 다 가져가는 것 같고 자기네는 저부가 사업만 하는 것 같아서 뭔가 좀 서운한 그러면 이런 것을 다 뚫고 성장한 나라가 어디냐. 한국. 그러니까 이거를 산업발 경쟁력을 함께 성장시킬 수 있는 국가로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저는 좀 좋게 들려서 이번에 그 한아세안 FTA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그쪽에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보고 있어요. 두 분께서 함께 말씀 주셨던 그 한아세안 FTA 같이 FTA를 좀 많이 체결한 국가이기도 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다양한 좀 적극적인 활동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내년에는 정말 실질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련해서 어떤 활동이 좀 계획되어 있는지. 지난 11월에 그 대통령께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시면서 그래서 소위 한국판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것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어떤 한층 더 높은 차원 높은 경제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을 하셨고 그 내년에는 이 동남아 국가들과의 그 양자적인 협력 관계를 더욱더 좀 심화시켜 나갈 것으로 저희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58개국하고 저희가 FTA를 체결을 하고 있고요. GDP 기준으로 하면 한 8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85%에 들어가지 않는 나라들 중에 전략적으로 우리하고 굉장히 그 중요하게 협력이 가능한 지역이 어디 있을까를 저희가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나라들과 새로이 FTA를 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 게 최근에 이제 경제 개발, 경제 성장에 새로운 그 접근을 하고 있는 중동 지역 국가들하고의 관계, 그다음에 우리 핵심 광물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멕시코, 에콰도르하고 FTA를 하는 문제, 중남미 국가가 참여하고 있는 소위 태평양 동맹이라는 패시픽 알라이언스라는 그런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참여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또 기존에 우리가 FTA 체결을 하고 있던 나라들 중에 조금 더 그 FTA를 좀 내용을 개선을 해서 조금 더 협력의 여지를 더 넓힐 수 있는 나라들이 좀 있습니다. 한영 FTA라든지 한인도 세파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개선 협상을 좀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근데 저는 요새 좀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냉소적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기는 하는데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FTA 얘기하고 WTO 얘기하고 막 그러고 있는 게 WTO만 하더라도 거기가 지금 뭐 세계무역기구가 기능을 제대로 하는 건지가 좀 회의적인 시각들이 좀 있잖아요. 심지어 이게 뭐 문제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상소해갖고 문제 있습니다. 저 사람이 자유무역 위반했습니다. 그러니까 혼내주세요. 근데 그 혼내줘야 될 위원이 전원이 공석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WTO가 어떤 국제통상의 규범을 좀 잘 못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산업부는 이 WTO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공 기자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WTO가 글로벌 교역 시스템의 어떤 질서를 잡아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미중 간의 패권 경제, 그다음에 이제 일부 국가들의 그 보호무역주의, 일방적인 그 산업 통상 정책 이런 것 때문에 이 WTO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WTO는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기능처럼 입법, 행정, 사법 이런 기능을 WTO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입법이라고 하는 거는 회원국들이 모여서 새로운 통상 규범을 만들어내는 작업입니다. 뭐 그런 작업들이 지금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행정이라고 하면은 그 만들어진 협정을 회원국들이 얼마나 잘 지키는지를 서로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분쟁 해결 기능입니다. 사법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회원국들이 그 통상 협정에 관해서 분쟁이 있을 때 그거를 사법적으로 그 누가 옳고 그르다는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그런 기능인데 다른 많은 나라들도 WTO 기능의 한계에 대해서는 많이 이의를 제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세 가지 기능에 대한 개혁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개방형 통상 국가이기 때문에 WTO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교육, 다자간 교육 체제, 소위 자유와 개방에 기반을 둔 그런 교육 체제가 다시 재정립되는 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기 때문에 WTO의 개혁을 통한 그 다자 교육 체제의 복원, 이걸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롤들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 개혁 논의에 적극적으로 지금 참여해서 저희 목소리를 좀 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WTO의 기능 복원 관련한 얘기도 그렇고 FTA 앞으로 이제 체결할 다양한 국가들과의 그런 협력도 잘 마련돼서 결국에는 우리 무역 시장에 좀 도움될 만한 그런 시장이 내년에 연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사회가 변화하면서 새롭게 부각되는 통상 의제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내년에 주목해봐야 할 새로운 통상 의제나 규범들이 또 뭐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우리 또 권 기자님이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ESG라고 불리는 것도 있었잖아요. 기업에서 많이 얘기했던 이른바 뭐 착한 기업 같은 느낌, 그리고 뭐 구호성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좀 약간 형식적인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느낌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그 ESG에서 추구하고 있는 그런 가치들이 통상 규범화되는 경향들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부터 유럽연합에서 탄소국경 조정 제도를 이제 시범 도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전력 같은 거에 배출량을 다 산정해서 보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시범 기간이니까 바로 세금을 물리지는 않는데 어쨌든 이걸 다 산출해서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고 그 내용에 따라서 이제 25년 이후가 되면은 실제로 탄소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환경적인 측면이 우리가 뭐 착한 기업, 친환경적인 기업 막 얘기했지만 이거는 당장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돼 있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올해 2월에 발표된 EU 집행위원회의 공급망 실사 지침안이라는 게 있어요. 그 EU 집행위원회 공급망 실사는 그런 것들을 잘 하고 있는지를 실사를 해서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대기업은 2024년부터, 고기업, 중견기업은 4년 후부터 적용이 돼요. 그러면 인권과 환경에 대해서 우리의 공급망이 얼마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EU한테 실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RA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알려져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일단 전기차 보조금은 당장 올해부터 시행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배터리 광물이라든지 부품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한 IRA가 또 적용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좀 실장님이 좀 잘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뭔가 우리한테는 그렇게 긍정적인 얘기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이 부분은 좀 실장님께서 힘을 좀 내주셔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좀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 보면은 일부에서는 우리나라에게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보면은 좀 무역 쪽에 있어서의 분명히 뭔가 벽이 생기고 장애 요소가 될 건 분명합니다. 이에 대해서 그렇다면 실장님 뭔가
산업통상자원부도 대비를 좀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전략을 좀 펼칠 예정입니까? 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요새 이제 여러 나라들이 관련되는 입법을 하거나 제도를 도입하거나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조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만 그런 제도들이 운용이 되고 시행되는 과정에서 그 외국의 수출 업체한테 무역 장벽으로 존재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가 돼서 저희도 이 집행위에 대해서는 이 그 소위 CBAM 요거를 운영하고 도입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준수를 해야 될 것들을 저희가 지적을 해온 게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요. 첫째, 제도의 디자인 자체가 WTO 제도하고 합치되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그 역외 수출 기업한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는 안 된다. EU의 역내 기업과 동등한 수준의 대우를 받도록 해달라. 세 번째는 이 수출국 정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기후변화 정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달라. 지금 이제 EU의 CBAM 제도 같은 경우에는 내년 10월에 이게 이제 준비 기간이 시작이 되면서 우리 기업들이 수출을 할 때는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를 갖게 되고 3, 4년 있다가 구체적으로 이제 그 인증서를 사서 그걸 이제 첨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지금도 이제 계속 협의를 해왔습니다만 우리 기업의 입장과 우리 정부의 포지션을 강하게 전달을 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 불합리한 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ESG 내용 안에서는 이제 환경도 있지만 디지털 통상 분야 쪽도 있잖아요. 여기에는 네네. 또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이게 그 디지털 통상에 관한 사실 국제적인 규범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는 우리가 팬데믹 상황을 거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고요. 실제로 이제 WTO에서는 전체 전자상거래 협상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다자간 협정을 만들려는 노력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속도는 조금 안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어차피 그런 부분이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자간 협정은 쉽지는 않겠지만 양자적으로 우리하고 비슷한 입장에 있는 나라들과는 그러한 양자 간의 그 소위 DPA라고 그래서 그 데이터 파트너십 어그리먼트 이런 협정을 저희가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그 싱가포르하고 DPA를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일부 그 데이터 이코노믹 파트너십 어그리먼트라고 그래서 그 소규모 국가 간에 또 우리끼리는 또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소규모 또 협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지금 태핑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건이 되면 저희가 가입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년도 통상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내년도 우리 산업통상 정책이 무엇일지 이제 분야별로 이렇게 쭉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 이걸 깊게 얘기하다 보면요. 지금 시간으로는 부족하잖아요, 실장님. 네, 아쉽게도 근데 통상이 뭡니다.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두 분 한마디씩 하실 수 있는 저희 시간을 드릴 텐데 먼저 우리 실장님. 저희 산업부의 통상을 담당하고 있는 많은 공무원들이 시장에서 이룰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한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수출 위익과 통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통상 환경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기업들도 대응을 하고 있고 저는 이 결과물이 뭐 길면 한 2, 3년 안에는 분명히 좀 다른 모양으로 돼 있는 시장 환경의 그 가이드라인을 볼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가이드라인 안에서 정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격차는 꽤 많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 통상 환경의 변화를 잘 살펴보시면은 이 변화에 잘 적응해서 그 시장을 선점하는 기업들은 분명히 투자 관점에서도 굉장히 좋은 기회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통상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통상관료 분들을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역 통상 분야에 내년도에는 부디 뭐 어려움, 위기 뭐 이런 얘기보다는요. 극복하고 뭔가 희망적이고 기회가 많이 생겼다. 이런 얘기들이 더 많이 생겨나기를 저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23년 새해에도 통상임원이라는 프로그램 제목에 맞게 일단 통상이 뭔지 관련된 시장에서 무역, 통상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셔서 머니, 그야말로 돈을 많이 버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통상임원이를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